머리 위로 쏟아지는 정오의 태양볕이 살갗을 태울듯이 뜨겁다. 하지만 가슴팍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다. 철조망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늪지대 한가운데 거친 숨소리와 물살을 가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린다. 전방 5미터, 썩은 통나무처럼 보이던 거대한 그림자가 수면 위로 솟구친다. 길이만 4미터가 넘는 괴물, 악어다. 놈이 쩍 벌린 아가리 사이로 톱날 같은 이빨들이 햇빛을 받아 번뜩인다. 양손이 등 뒤로 결박된 김이병과 서이병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 그들의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이 윤혜린의 어깨에와 부딪힌다. 둑 위에서는 기계적인 잡음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진다. 마동석 중령이 확성기를 든 채 옆에선 부하들과 함께 배를 잡고 웃어젖힌다. 그가 놈이 다가오는 것을 즐기듯 비릿하게 외친다. 준장이고 나발이고 뭐고 707이고 뭐고 내 베이비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비료일 뿐이야. 아주 맛있게 씹히길 바란다 윤준장.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윤혜린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괴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그 눈빛은 눈앞의 파충류보다 더 차갑고 더 섬뜩한 살기로 번뜩인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3시간 전 낡은 지프의 엔진 소리가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더니 이내 뚝 끊긴다. 뿌연 흙먼지가 가라앉은 위병소 앞에는 나른하다 못해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군화굽이 메마른 땅을 지식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윤혜린 준장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굳게 닫힌 아니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철문을 올려다본다. 대한민국 최전방 제5공수 특전여단 흑표부대의 위병소.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절도 있는 구호 소리가 아니다. 초소 안쪽 깊숙한 곳에서 늘어진 테이프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뿐이다. 그녀가 쓴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난다. 경계 근무 태만, 위병소 방치. 이곳은 군 부대가 아니다. 쓰레기장이다. 해리는 허리춤에 권총집을 한 번 툭 치고는 잠겨있지 않은 쪽문으로 거침없이 발을 들인다. 경고음도 누구냐는 외침도 없다. 오직 한여름의 매미떼만이 찢어질 듯 울어대며 그녀의 등장을 반길 뿐이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풍경은 참담하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연병장 한 구석에는 녹슨 트럭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 그늘 아래에서는 병사 몇몇이 우통을 벗은 채 담배 연기를 뿜어대고 있다. 그때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매미 소리를 뚫고 기이한 소음이 귓가를 때린다. 쿵, 짝, 쿵, 짝. 군가라고는 할 수 없는 저급하고 끈적한 트로트 리듬이다. 그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훅 끼쳐온다. 화약 냄새나 땀 냄새가 아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 그리고 대낮부터 진동하는 알코올의 향기다. 혜린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돌아간다. 보급 창고. 분명 서류상으로는 물자를 보관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그녀의 발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진다. 조금 전까지의 발소리가 탐색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은밀하고도 위협적이다. 창고 뒤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컨테이너 박스 앞. 그곳은 군대의 규율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난장판이다. 커다란 드럼통을 반으로 갈라 만든 그릴 위에서는 두툼한 삼겹살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가고 있다. 그 주위로 둥그렇게 둘러앉은 사내들. 군복 상의는 벗어던진 지 오래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땀을 흘리며 술잔을 부딪히는 꼴이 영락없는 시정 잡배들이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다.
불룩 튀어나온 배를 문지르며 번들거리는 입술로 닭다리를 뜯고 있는 사내. 계급장은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아부 섞인 웃음소리만으로도 그가 이 구역의 왕임을 알 수 있다. 마동석 중령이다. 해리는 그늘 속에 서서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본다. 이대위라 불리는 마른 남자가 굽실거리며 마 중령의 잔을 양주를 채운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 대위가 짓거린다. 역시 중령님, 오늘 고기 맛이 끝내줍니다. 본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산 거라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지 말립니다. 옆에 있던 박 상사라는 자가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친다. 아, 그 새로 온다는 부여단장년, 아니 분 때문에 골치 아프실 텐데 미리미리 드셔두셔야죠. 여자가 와봤자 뭘 알겠습니까? 마동석이 입안 가득 든 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술잔을 탁 내려놓는다. 트림 소리가 거대하게 울린다. 거만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그가 내뱉는다. 야, 신경 끄라니까. 위에서 꽂아준 낙하산이라잖아. 기껏해야 국방부 홍보용 마스코트나 하던 년이겠지. 오면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다가 내 베이비 밥이나 주라고 해. 좌중이 떠나가라 폭소가 터진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그들의 더러운 웃음소리에 묻힌다. 저벅, 저벅. 혜린이 그늘 밖으로 걸어 나온다. 자결하는 태양빛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을 날카롭게 비춘다.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긴다. 고기를 뒤집던 집게가 철판 위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낸다. 술에 취해 흐리멍덩하던 병사들의 눈이 혜린의 군복, 정확히는 그녀의 어깨와 가슴팍에 달린 약장에 꽂힌다. 하지만 마동석은 당황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젓가락으로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빼내며 느긋하게 그녀를 올려다본다. 경례는커녕 앉은 자세를 고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그가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손등으로 쓱 닦아낸다. 비릿한 조소가 그의 입술에 걸린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길 잃은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실까? 면회 왔으면 위병소로 가야지. 여긴 오빠들이 노는 곳인데. 주변의 부하들이 눈치를 보며 킥킥거리기 시작한다. 해리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는다.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다. 마치 눈앞의 인간들을 생명체가 아닌 치워야 할 오물로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다. 그녀의 입술이 열린다. 목소리는 낮지만 쇠를 긁는 듯한 차가운 울림이 있다. 제5공수 특전여단 부여단장 윤혜린 준장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전원 동작 그만.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그러나 마동석은 콧방귀를 뀌며 양줄병을 들어 병째로 들이킨다. 꿀꺽꿀꺽 목을 떼가 넘어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린다. 그가 빈 병을 테이블에 콱 내려놓으면 몸을 일으킨다. 거구다. 혜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덩치가 위압적으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가 술 냄새를 확 풍기며 혜린의 코앞까지 다가온다.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끈적하고 불쾌하다. 그가 혜린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터는 신용을 하며 조롱하듯 속삭인다. 아, 당신이 그 낙하산이구만. 소문대로 반반하게 생겼네. 국방부 영감님들이 아주 좋아하셨겠어. 이 대위와 박상사가 낄낄거린다. 중령님, 인형이 말을 합니다. 목소리도 아주 꾀꼬리 같습니다. 마동석이 혜린의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민다.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가 혜린의 귀에 대고 침이 튀도록 비열하게 내뱉는다. 잘 들어 아가씨. 별 달고 꺼드럭거리는 건 서울 가서 해.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남자의 세계라고. 계집애가 낄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가 손가락으로 먹다 남은 술잔을 가리킨다. 이왕 온 거 술이나 한 잔 따르고 꺼져. 예쁜 손으로 따르면 술맛은 좋겠네. 혜린의 시선이 마동석의 얼굴에서 탁자 위에 놓인 반쯤 남은 위스키병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다시 마동석의 번들거리는 얼굴로 돌아온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듯 올라간다. 술이라? 그녀가 나직하게 읊조린다. 마동석은 그것이 굴복의 신호라고 생각했는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활짝 웃는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자, 여기 잔 받아. 하지만 혜린의 손은 잔이 아닌 묵직한 유리병의 목을 감싸준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뱀이 독리를 드러내듯 섬뜩하게 변한다. 그래, 한 잔 줘야지.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간다.
경쾌한 파열음이 들리기 직전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짧은 정적이 흐른다. 마동석의 눈동자에 비친 혜린의 모습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굶주린 포식자의 모습이다. 차가운 유리병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혜린의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고급 위스키 특유의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병에 붙은 화려한 금색 라벨에 머물렀다가 이내 눈앞에서 번들거리는 마동석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마동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누런이를 드러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린이 술병을 잡은 것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의 눈동자는 흐리멍덩하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욕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운 땀 냄새와 알코올 냄새와 그리고 섞어찌개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지만 혜린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장의 바다처럼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동석이 캐캐거리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여자가 따르는 술맛이 제맛이지. 아주 기대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둔기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혜린의 팔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수축했고 손에 든 위스키병은 우아한 호선을 그리며 마동석의 정수리를 향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먼저 오르고 0.1초의 시차를 두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쨍그랑!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좁은 컨테이너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꺼운 크리스탈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가 폭발하듯 투명한 유리 파편들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파편들 사이로 진한 호박색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21년산 고급 위스키가 마동석의 머리 위에서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는 것은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붉고 끈적한 액체가 위스키와 섞여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마동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뇌가 고통을 인지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멍한 표정으로 혜린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깨진 병목만이 혜린의 손에 들린 채 달랑거리고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피가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찢어진 두피의 상처로 스며들자 그제야 끔찍한 고통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마동석의 입이 쩍 벌어지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의자째 뒤로 넘어갔습니다.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에 처박히면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와 위스키가 뒤섞인 액체가 그의 눈으로 흘러들어가 시야를 가렸고 그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내 눈! 내 머리! 아!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사태에 넋을 잃고 있던 두 부하, 이 대위와 박상사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비열한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일개 여군, 그것도 갓 부임한 낙하산 인사에게 무참히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중령님을! 박상사 역시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식탁을 짚고 일어서며 혜린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야, 당장 그 손에 든 거 내려놔.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하지만 혜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롭게 깨진 병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톱날처럼 뾰족하게 솟은 유리조각 끝에서 핏방울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뒹구는 마동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시끄럽게 지저대는 두 마리의 사냥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찮은 파리떼를 바라보는 듯한 권태와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깨진 병목을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굴러갔습니다.
무기를 버린 것을 본 이 대위와 박상사가 기세등등해져서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전현 당장 잡아! 해리는 한숨을 쉬듯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먹다 남은 수육, 엎어진 소주병,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붉은색 플라스틱 대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마동석과 그의 부하들이 안주로 먹고 있던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진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국물과 함께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톡 쏘는 젓갈 냄새와 마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해리는 망설임 없이 두 손으로 그 거대한 김치 대야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뚝 어디에 그런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 수 킬로그램은 족치되어 보이는 대야가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달려들던 이 대위와 박상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해리는 얼굴이 아니라 하늘을 가릴 듯이 다가오는 거대한 붉은 그림자였습니다. 해린의 입술이 차갑게 비틀렸습니다. 안주가 부족해 보이네. 그녀는 가차없이 대야를 뒤집었습니다. 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김치 국물의 파도가 두 남자를 덮쳤습니다. 시뻘건 양념 국물이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셨고 묵직한 배추 포기와 무 조각들이 우박처럼 그들의 얼굴과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푸헉! 으악! 이 대위와 박상사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김치 국물에 캑캑거렸습니다. 잘 다려진 군복 위로 붉은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나갔고 머리카락에는 고춧가루와 파조각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린을 조롱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리는 꼴은 시골 장터의 취객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박상사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 내 눈이 매워, 앞이 안 보여. 이 대위는 입안에 들어온 배추 쪼가리를 퇴퇴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오획, 이게 무슨 쿨럭. 컨테이너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피, 위스키, 그리고 시뻘건 김치 국물과 배추들이 뒤섞여 끔찍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혼돈의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 오직 윤혜린만이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군복 차림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군화발로 바닥을 지식이며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쩌적 쩌적 유리 조각과 배추가 그녀의 발밑에서 으깨지른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마동석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위스키로 범벅이 된 마동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예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 아니 그들을 심판하러 온 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해리는 허리를 숙여 마동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마동석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에 묻은 약간의 위스키 자국을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침착하고 우아해서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손을 다 닦은 그녀가 더러워진 손수건을 마동석의 피범벅이 된 얼굴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낮지만 컨테이너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때? 술맛이 좀 좋은가? 마동석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해리는 시선을 돌려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꼴사납게 엉거주춤 서 있는 두 부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닿자 그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김치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텅 빈 플라스틱 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미소를 먹으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머리가 썩어서 냄새가 나길래 비싼 술로 소독 좀 해드렸습니다, 중령님.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치를 뒤집어 쓴 두 남자에게 싸늘한 일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도 더러워서 김치로 좀 틀어막았는데 맛이 괜찮나 모르겠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인지, 이 좁은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가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햇빛이 비쳐들어와 역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검은 표범이 사냥감을 짓밟고 서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녀가 군복 상위를 매무새 있게 고치며 얼어붙은 그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잘 들어. 내 부대에서 음주, 도박, 그리고 상관모독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이 마동석에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의 법은 나다. 억울하면 계급장 떼고 붙어보던가. 해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컨테이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군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심장을 짓밟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기 직전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 치우는 건 알아서들 해. 냄새 나니까. 쾅! 육중한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피와 술, 그리고 김치 냄새에 뒤벙벅된 세 남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패배감과 굴욕감,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표범 여단의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자 잔혹한 핏빛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연병장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 해린의 군함 이창에서 자갈들이 비명을 지르듯 바스락거렸습니다. 등 뒤에 남겨두고 온 피비린내와 김치 냄새는 이미 그녀의 감각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이제 다른 종류의 악취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군부대 식당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구수한 밥 냄새나 매콤한 반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시큼한 악취가 대기를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식당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지만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느렸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식당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마리의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선풍기조차 돌아가지 않는 식당 내부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우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의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림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판 위에 담긴 것은 음식이라 부르기 민망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국그릇에 담긴 액체는 멀건 맹물이었습니다. 그 위로 퉁퉁 불어터진 콩나물 대가리 하나가 익사체처럼 힘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윤기라보는 찾아볼 수 없는 누렇게 변색된 쌀알들이 떡처럼 뭉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피어난 거무튀튀한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반찬 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풀죽 한 덩이와 말라비틀어진 단무지 두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철제 식판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는 식욕을 돋우는 소음이 아니라 마치 텅 빈 강통을 긁어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살기 위해 억지로 오물을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리는 배식대 뒤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조리병 하나가 졸고 있다가 그녀의 군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리병을 무시하고 식자재 창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쌓여 있어야 할 쌀가마니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쥐똥과 먼지 뭉치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냉동고 문을 열자 휑한 냉기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기는커녕 생선 한 토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선반 위에는 거미줄만이 주인을 기다리듯 처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군대의 보급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약탈당한 폐허였습니다. 해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국가가 병사들을 위해 보낸 혈세가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뱃속으로 사라진 흔적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건물 뒤편 으슥한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리는 소리를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늘진 구석에 2명의 병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몸에 헐렁한 군복이 걸쳐져 있는 모습이 마치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려하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손가락만한 고구마 한 개였습니다. 밭에서 갓 캐낸 듯 흙투성이인 생고구마를 2 병사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해린이 그들의 등 뒤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2 병사는 감전된 듯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구마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흙먼지 속을 굴렀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해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고구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고구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덜덜 떨었습니다. 훔쳐먹다 걸리면 영창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해리는 옷소매로 고구마에 묻은 흙을 대충 쓱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작! 생고구마가 씹히는 경쾌한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떨고 비릿한 흙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그녀가 반쯤 남은 고구마를 멍하니 서 있는 병사에게 내밀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맛이 꽤 달군. 이름이 뭔가?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를 단 장군이 자신들이 훔친 흙두성이 고구마를 나눠 먹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은 듯했습니다. 키가 작고 깡마른 병사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병 김민재입니다. 옆에 서 있던 덩치는 크지만 볼이 움푹 패여 해골처럼 보이는 병사도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일병 서준호입니다. 해리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목 아프니까. 2 병사는 쭈뼛거리며 그녀의 맞은편 흙바닥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해리는 김민재의 손에 들려있던 아까 식당에서 몰래 챙겨 나온 듯한 식판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국, 무슨 맛이지? 김민재는 식판을 감추듯 뒤로 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맛입니다. 가끔 소금 맛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해리는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창고가 텅 비었더군. 보급이 끊긴 건가? 서준호가 주먹을 꽉 쥐며 울분을 토해내듯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끊긴 게 아닙니다. 보급 트럭은 매주 옵니다. 쌀이며 고기며 산더미처럼 싣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자 김민재가 주위를 불안하게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트럭이 들어오면 마중령님과 대위님이 바로 뒷문으로 빼돌립니다. 읍내에 있는 큰 식당이랑 정육점으로 바로 실어 나릅니다. 저희가 먹을 건 쥐들이 파먹다 남은 쌀자루 몇 개뿐입니다. 해리는 입안에 남은 고구마를 삼키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현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군인의 밥그릇을 팔아치우는 지휘관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기는 한 점도 안 남기나? 서준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절망과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기요? 남긴 남깁니다. 아주 최상급 한우로만 남기죠. 근데 그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해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김민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부대 뒤편 울창한 숲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늪지대로 이어지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저기 늪지대에 있는 베이비한테 갑니다. 마중령님이 키우는 괴물한테요. 해리는 김민재가 가리키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늪지대 쪽에서 기이한 새소리와 물장구 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준호가 치를 떨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곰팡이 핀 밥을 먹는데 그 짐승 새끼는 매일 마블링이 낀 소고기를 받아먹습니다. 중령님이 술에 취하면 항상 그러십니다. 저놈이 너희보다 비싼 몸이니 깎듯이 모시라고. 순간 혜린의 주변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억눌린 살기가 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군에게서 맹수보다 더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군복 바지에 흙을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가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두 병사는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는 식당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파리가 들끓는 오물을 먹기 위해 병사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마동석 중령의 컨테이너 쪽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어 잔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김민재와 서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오늘 저녁엔 고기 반찬을 먹게 해줄 테니까. 병사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피의 서약이자 사냥 개시를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고 기름지고 배가 터질 만큼 거대한 고기로. 해리는 늪지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늪지의 물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병사들의 피와 살을 대신해 배를 채우고 있는 탐욕의 상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돼지들이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토해낼 시간이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늪지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뚜벅뚜벅.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위장처럼 공허하게 울리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괴골이 숨쉬는 늪으로 향했습니다. 두 병사는 넋을 잃은 채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부대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찢어 발겨질 운명이었습니다. 여단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권위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하는 겁쟁이의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해리는 노크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화 발소리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거칠게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어젖히자 에어컨의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밖은 찜통더위로 병사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이곳은 별천지처럼 서늘했습니다.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책상 뒤 최무성 대령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결제 서류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헐렁한 군복 상의, 초점 잃은 눈동자, 그리고 쉴 새 없이 떨리는 입술.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해리는 경례조차 생략한 채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 대령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최무성은 해린의 눈을 피하며 허둥지둥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윤 준장, 아니 윤 부여단장, 노크도 없이 이게 무슨 예의인가. 그리고 보고라니 온지 하루도 안 됐는데 무슨 보고. 해리는 그의 말을 끊고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최무성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최무성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대꼴이 아주 장관이더군요. 식당에서는 구더기밥이 나오고 늪지대에는 악어가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새는 여단장이 아니라 일개 중령인 마동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 부대 지휘관은 대체 누굽니까? 최무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집무실 문 쪽을 쳐다보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쉿, 목소리 낮추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 그러나. 윤 부여단장, 자네는 여기 상황을 몰라. 마 중령은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건달이 아니야. 뒤에 누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해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제 앞에서는 다 똑같은 범죄자일 뿐이니까요. 대령님, 군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하들이 굶고 있는데 혼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월급 챙기는 게 좋으십니까? 최무성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그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여기 방식일세. 자네도 그냥 눈 딱 감고 몇 달만 버티게. 마 중령이 챙겨주는 몫이야. 이거 받고 조용히 있다가 전출 가면 그만 아닌가? 제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게. 나도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해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무성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치는 찰나 그녀는 봉투를 북 찢어버렸습니다. 촤르륵 5만 원권 지폐들이 눈송이처럼 책상 위로 흩날렸습니다. 최무성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혜린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돈으로 산 계급장은 떼어버리시죠. 제가 있는 한 이 부대에서 범죄는 용납 안 합니다. 마동석이든 당신이든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단장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최무성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패배자의 징징거림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숨막히는 열기가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더위보다 더 역겨운 것은 이 부대에 만연한 패배주의와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배정받은 숙소인 BOQ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청소는 되어 있어 지낼만 했습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땀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쿠르르, 쉑. 물이 나오는 대신 배관이 요동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녹물만 몇 방울 떨어지더니 이내 뚝 끊겼습니다. 해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도꼭지를 몇 번 더 돌려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팍!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방을 집어삼켰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윙윙거리던 선풍기 나리개도 힘없이 멈춰섰습니다. 정전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 가로등과 병사들의 네모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오직 그녀의 방, 이 낡은 BOQ 건물만이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유치하고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마동석, 고작 하는 짓이 이거야? 그녀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침대를 찾아 걸터 앉았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꺼진 방 안은 금세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끈적한 습기가 피부를 감쌌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씩씩거리고 있을 마동석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렇게 말려 죽이겠다는 신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공포를 느꼈겠지만 해린에게 이 정도 어둠은 오히려 편안한 휴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707 시절 빛 한 줄기 없는 폐쇄 공간에서 며칠을 버티는 훈련은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각이 예민하게 살아났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초병들의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그때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바스락. 숙소 뒤편 풀숲을 헤치고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고 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다들의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호흡이 거칠고 발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암살자인가? 해리는 소리 없이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컴뱃 나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발소리는 창문 바로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똑, 똑, 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조심스럽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공격의 의도보다는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리는 나이프를 등 뒤로 숨긴 채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달빛 아래 익숙한 두 얼굴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낮에 식당에서 만났던 김민재 일병과 서준호 일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창문을 열자 서준호가 큼지막한 생수통 2개와 건전지로 작동하는 캠핑용 랜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준장님,
아니, 부여단장님, 이거 쓰십시오. 마중령이 전기를 끊었다고 들어서. 해리는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더 활짝 열어주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들어와. 두 병사는 쭈뼛거리며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호가 가져온 랜턴을 켜자 은은한 주황색 불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여단장님, 낮에 하신 말씀 정말입니까? 그놈들 정말 족치실 겁니까? 해리는 생수통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해. 근데 너희들 여기 온 것 걸리면 영창 가는 거 알지? 서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영창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마중령 그 인간, 어제는 제 동기를 늪지대 청소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끄러져서 악어밥이 될 뻔했다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김민재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그린 조잡한 지도와 시간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김민재가 랜턴 불빛 아래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무언가 해내겠다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제가 행정반 컴퓨터를 몰래 뒤져서 알아낸 겁니다. 마동석 일당 그냥 밀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오후 2시 식자재 납품으로 위장한 트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트럭 식당으로 안 가고 곧장 늪지대 옆 창고로 갑니다. 혜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식자재 트럭이 늪지대로 간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항상 위병소 근무가 바뀝니다. 마중령 직속인 박 상사놈들이 보초를 서죠. 트럭이 들어갈 땐 짐칸이 꽉 차 있는데 나올 때는 빈 차로 나옵니다. 제 생각엔 그 안에 든 게 단순한 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번에 창고 근처에서 작업하다가 봤는데 트럭에서 내리는 박스들 엄청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독한 약품 냄새 같은 거요. 해리는 팔짱을 끼고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동석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늪지대를 통제했는지, 왜 밤이 아닌 대낮에 배짱 좋게 작전을 벌이는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두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모인 세 사람. 계급도 출신도 달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습니다. 고립된 줄 알았던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혜린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김민재, 너 컴퓨터 좀 만진다고 했지? CCTV 조작 가능해? 김민재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보안 시스템 제가 다 깔아놨거든요. 혜리는 서준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준호, 넌 힘 좀 쓰게 생겼네. 내일 트럭 들어올 때 길 좀 막아야겠다. 서준호가 우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트럭 바퀴라도 씹어 먹어서 멈추겠습니다. 혜리는 테이블 위의 지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랜턴 불빛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 2시 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잘난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어주지. 밖에서는 여전히 마동석의 횡포를 상징하듯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와 물은 끊을 수 있어도 짓밟힌 자들의 분노까지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기대해.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쇼가 될 거야.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이상 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서늘함,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본능을 일깨우는 신호였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꽂히는 햇살이 늪지대에 썩은 물을 데우자 숨막히는 습기와 악취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갈대숲 사이 진흙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세 사람의 등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윤혜리는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망원경의 초점을 조절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고 날숨의 간격이 길었고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양옆에 있는 김민재와 서준호는 긴장으로 인해 거칠어지려는 숨소리를 죽이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모기떼와 살을 파고드는 벌레들의 움직임조차 지금은 사치스러운 불편거리였습니다. 김민재가 들고 있는 캠코더의 붉은 녹화 램프가 소리 없이 깜박거렸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군대라기보다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빗거래 현장 같았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려오는 둔탁한 기계음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군용 트럭이 아닌 낡은 민수용 2.5톤 트럭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늠지대 앞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적재함의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깼습니다. 윤혜린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트럭 주위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박상사와 대위 이명훈,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선 거대한 그림자, 중령 마동석이었습니다. 그는 군복 상의를 벗어던진 채 러닝셔츠 차림으로 부채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손에 든 지휘봉으로 트럭 운전사를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동작 안 빨라.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야 오늘 회식을 할 거 아니야. 조심히 다뤄. 그거 터지면 너희들 뼈도 못 추려. 박상사가 병사들을 닥달하며 나무 상자들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겉면에는 제5공수 특전여단 보급품이라는 스텐실이 찍혀 있었지만 상자가 바닥에 내려놓일 때마다 나는 소리는 묵직한 금속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주민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가 박상사의 손끝을 확대했습니다. 박상사가 상자 하나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김민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것은 윤기 흐르는 검은색 금속이었습니다. K2 소총의 부품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닐에 쌓인 사제 폭발물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단순한 식자재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용 무기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는 중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서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눌린 목소리가 치아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 개자식들, 우리 총기가 낡아서 고장난 게 아니었어. 새 부품은 다 저기로 빼돌리고. 윤혜린이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마동석을 쫓고 있었습니다. 무기 상자 적재가 끝나자 이번에는 트럭 안쪽에서 스티로폼 박스들이 내려왔습니다. 마동석이 박스 하나를 발로 걷어차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선홍색이 선명한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있는 최상급 한우 갈비 세트가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콩나물국에 건더기 하나 없는 밥을 먹을 때 지휘관이라는 자는 최고급 고기를 밀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스러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동석이 킬킬거리며 한우 갈비 한 덩어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든 채 그는 철조망으로 막힌 늪지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조망 너머 탁한 흙탕물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거품이 보글거리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물살을 가르며 거대한 통나무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울퉁불퉁한 가죽, 세로로 찢어진 노란 눈동자, 4미터가 넘는 거대 악어, 마동석이 베이비라고 부르는 괴물이었습니다. 마동석이 고기 덩어리를 흔들며 어린아이를 어르듯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이 배고팠지? 오빠가 맛있는 거 가져왔다. 병사놈들 먹일 예산으로 산 거라 아주 살살 녹을 거야. 그는 고기를 힘껏 던졌습니다. 쿵! 거대한 물보라 소리와 함께 악어가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쩍 벌어진 입이 고기를 낚아채는 순간 우지끈 하는 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호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병사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아니 병사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저 괴물의 먹이로 주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질 듯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분노로 선을 떨면서도 이 결정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찍었습니다. 무기 밀반출,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용 악어 사유까지. 이 영상 하나면 저 새끼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바로 지옥행입니다. 서준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철수합시다. 더 보다가는 제가 저놈 멱살을 잡으러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놈들은 작업에 열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뒤로 물러나 이 숲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윤혜린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철수 수신호를 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늪지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리도, 병사들의 고함도, 심지어 숲의 벌레 소리마저 끊긴 듯한 기이한 정적. 윤혜린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의 육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던 마동석이 방금 전까지 고기를 던지며 웃던 그 표정을 싹 지운 채 우뚝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윤혜린과 병사들이 숨어있는 갈대숲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와 눈을 맞추듯 마동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거리상 절대 들릴 리 없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꽂혔습니다. 마동석이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입에 대고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찍을 만큼 찍었나? 구도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동시에 그들이 숨어있던 숲의 반대편, 즉 그들의 퇴로 쪽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찰그랑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바닥이 땅을 박차는 소리가 지진처럼 다가왔습니다. 윤혜린이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함정이다! 튀어! 그녀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숲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군견용 셰퍼드와 도사견을 교배시킨 듯한 흉폭한 사냥개 4마리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그들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트럭 뒤편에 숨어있던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짐을 나르는 척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동석의 웃음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쥐새끼들이 치즈 냄새를 맡고 올 줄 알았지. 거기서 찍은 영상 유작으로 남기기 딱 좋겠어. 얘들아, 물어뜯어! 개 짖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검은 개가 서준호의 목을 노리고 공중으로 도약했습니다. 윤혜린은 반사적으로 서준호의 어깨를 잡아채 뒤로 밀쳤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이 허리춤에 있던 대검을 뽑아드는 순간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그녀의 눈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세상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침이 튀는 개의 아가리, 멀리서 비웃고 있는 마동석의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두 병사의 표정. 함정이었습니다. 마동석은 단순히 부패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늪지대의 지형과 인간의 심리를 쥐고 흔드는 교활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정보를 흘렸고 가장 맛있는 먹잇감을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윤혜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뒤에는 굶주린 사냥개, 앞에는 무장한 사병들, 그리고 옆에는 식인 어거가 사는 듯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윤혜린의 심장은 뜨겁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이 된 줄 알았던 순간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살모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덤벼드는 개의 목덜리를 향해 팔을 뻗으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영상기 끄지 마!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니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릿한 티 냄새가 숲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윤혜린의 손에 들린 대검 끝에서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져 마른 낙엽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이미 사냥개 2마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그림자들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얼룩무늬 군복을 입었지만 명찰도 계급장도 없는 사내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띠와 같았습니다. 대략 20명. 놈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기 사용을 자제하려는 듯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끔찍한 폭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굵은 팔뚝으로 달려드는 용병 하나를 밀쳐내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준장님,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김일병 데리고 피하십시오. 하지만 윤혜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포위망을 뚫고 정확히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편 저격용 라이플의 스코프가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 혼자라면 숲의 그늘을 이용해 뱀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김민재와 덩치만 큰 서준호를 데리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민재가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테이저건의 전극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김민재의 몸 위로 용병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군홧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서준호가 이성을 잃고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둔탁한 쇠파이프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거구의 서준호가 맥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혜린의 눈매가 매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대검을 역수로 고쳐잡고 튀어나가려는 찰나 확성기를 든 마동석의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지, 윤준장. 더 움직이면 저 덩치 녀석 머리통이 수박처럼 터질 텐데. 모든 동작이 정지했습니다. 쓰러진 서준호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권총 총구가 들이대져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미 기절한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용병 하나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윤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핏맛이 입안에 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대검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묵직한 금소금이 패배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은 건드리지 마라. 원하는 건 나잖아. 숲의 그림자 속에서 마동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짝, 짝, 짝. 건조하고 기분 나쁜 박수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동석이 윤혜린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며 윤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전사 놀이는 재밌었나? 707 출신이라더니 개 몇 마리 잡는 솜씨는 제법이더군. 하지만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내 사유지나 다름없지. 그의 눈짓 하나에 대기하고 있던 용병 넷이 윤혜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어깨를 타고 올라왔지만 윤혜린은 신음 한 번 흘리지 않고 마동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도끼 어린 눈빛이 마동석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마동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그의 두툼한 군화가 윤혜린의 복부를 커도찼습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통으로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지만 마동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윤혜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너 같은 계집애들이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역겨웠어. 여기가 무슨 국방부 회의실인 줄 아나? 여긴 야생이야. 힘센 놈이 법이고 살아남는 놈이 정이라고. 그는 윤혜린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혜린은 고개를 다시 바로하며 피 섞인 침을 마동석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군복 벗어라. 넌 군인도 아니야. 그냥 양아치 새끼일 뿐이지. 마동석이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입만 살았구나. 아주 좋아. 그 주둥아리가 언제까지 나불댈 수 있는지 보자고.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묶어, 셋 다 아주 단단히. 용병들의 거친 밧줄로 윤혜린과 두 병사의 손발을 결박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조여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준호가 몸부림쳤지만 쏟아지는 발길질에 다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마동석은 그들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무들이 사라지고 시야가 탁 트이자 썩은 물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늪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자연적인 늪이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거대한 수조에 가까웠습니다. 늪의 가장자리는 높고 튼튼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직 한 곳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통로만이 물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은 탁하고 검푸른 색이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간간이 물결이 일렁이며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 아래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마동석이 데크 끝에 서서 늪을 내려다보며 휘파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애기가 배고플 시간인데 오늘따라 특식을 준비했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요하던 수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물살이 갈라지며 울퉁불퉁한 등가죽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몸길이만 4미터가 훌쩍 넘는 늪지의 최상위 포식자, 악어처럼 단단한 가죽과 톱날 같은 이빨을 가진 괴물이 천천히 데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절했던 김민재가 깨어나 그 광경을 보고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살려주세요! 제발! 서준호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마동석은 그 공포를 즐기듯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화면을 조작해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 단정한 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무성 대령이었습니다. 마동석이 카메라를 윤혜린의 피투성이 얼굴에 들이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대령님, 보십시오. 우리 천방지축 준장님이 어떻게 교육받는지. 이게 바로 대령님이 걱정하시던 뒤탈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총알 자국, 그런 건 남지 않습니다. 그냥 실종이죠. 늪지대 탐사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화면 속 최 대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마동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최 대령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마동석이 폰을 부하에게 넘기며 윤혜린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자, 유언이라도 남기시지. 아, 참, 물속에서는 말을 못하겠구나. 그는 윤혜린을 데크의 가장자리,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발 아래로 검은 물이 넘실거렸고 악어의 노란 눈동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입을 벌리자 썩은 고기 냄새와 함께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났습니다. 윤혜린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밧줄의 재질, 데크의 높이, 악어의 위치, 그리고 마동석의 방심. 마동석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끈적하고 차가웠습니다. 잘 가라 낙하산, 지옥에 가서도 내 이름 잊지 말고. 마동석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밀어! 그의 명령과 함께 용병들이 서준호와 김민재를 먼저 발로 찼습니다. 으악! 두 병사가 호공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풍덩, 풍덩, 거친 물보라가 일며 그들이 늪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혜린의 몸도 허공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윤혜린의 시야에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야가 온통 흙탕물색으로 변했습니다. 호와 입으로 물이 들이닥쳤지만 윤혜린은 숨을 멈추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물속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거대한 그림자가 물살을 가르며 병사들이 떨어진 쪽으로 그리고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진동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발은 무거웠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윤혜린의 입가에는 미세한 거품과 함께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뒤로 묶인 채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칼날. 마동석이 그녀를 폭행할 때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일부러 몸을 움크려 그 칼날을 밧줄 매듭 근처로 옮겨두었던 것입니다. 물 위에서는 마동석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쇼가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뱀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물속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윤혜린의 눈동자가 악어의 그것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흙탕물이 시야를 집어삼켰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은 순식간에 먹먹한 정적과 혼돈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코와 귀로 들이닥치는 늪지대의 물은 비릿했고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수면 위에서 쏟아지던 태양빛은 물속으로 들어오자마자 급격히 힘을 잃고 누런 부유물들 사이로 희미하게 산란할 뿐이었습니다.
그 혼탁한 물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공포에 질린 파동이었습니다. 김민재와 서준호 두 병사는 물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흙탕물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다리가 묶인 채 허우적거렸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흰자가 다 드러날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터져나오는 공기방울들은 그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혜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에 닿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고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수중 침투 훈련, 얼음장 같은 겨울바다에서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시궁창 같은 하수구에서도 살아남았던 기억이 그녀의 뇌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에게 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장이자 은폐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물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물을 밀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수압의 변화가 날카롭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윤혜린이 고개를 돌려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칠흑 같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4미터가 넘는 거대한 몸통, 고대 생물의 위용을 그대로 간직한 갑옷 같은 가죽, 그리고 그 앞쪽에는 톱날 같은 이빨이 촘촘히 박힌 거대한 주둥이가 반쯤 벌어진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이비라고 불리던 괴물, 식인 악어였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한 번 칠 때마다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어 마치 어뢰처럼 두 병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노란 눈동자는 정확히 허우적거리는 서준호의 다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윤혜린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등 뒤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굵은 쇠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자물쇠는 단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윤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산소를 아껴가며 등 뒤에 묶인 왼손 엄지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쪽으로 억지로 꺾었습니다. 우두둑. 물속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뼈와 인대가 어긋나는 끔찍한 진동이 팔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쇼크로 기절할 법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혜린의 미간은 아주 잠시 찌푸려졌을 뿐입니다. 고통은 뇌가 보내는 신호일 뿐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탈골된 엄지손가락은 흐물거렸습니다. 관절이 빠진 엄지는 더 이상 손을 지탱하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활유처럼 흐르는 피와 땀을 이용해 쇠사슬의 틈새로 손을 억지로 빼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마침내 왼손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철컥! 그녀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진동이 물결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녀를 옥죄던 쇠사슬만이 무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악어는 이미 서준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녀석이 입을 쩍 벌리자 그 안의 어둠이 서준호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서준호는 공포에 질려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윤혜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박혀있던 썩은 나무 뿌리를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의 자세. 그녀의 몸은 마치 쏘아진 화살처럼 물살을 가르며 악어의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악어가 턱을 닫으려는 순간 윤혜린의 몸이 녀석의 거대한 주둥이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녀석의 목덜미를 휘감으며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등 위에 무언가가 올라탔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녀석의 거친 가죽은 마치 사포처럼 윤혜린의 허벅지를 긁어댔지만 그녀는 다리에 힘을 주어 녀석의 몸통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마치 로데오 경기에서 날뛰는 황소를 제압하듯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악어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데스로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몸을 회전시켜 등 위에 침입자를 떼어내고 물속에서 찢어 발기려는 본능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위아래가 뒤집히고 엄청난 원심력이 그녀를 튕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혜린은 그 회전력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녀석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몸을 맡기면서 자유로워진 손에 들린 쇠사슬을 녀석의 목에 감았습니다. 촤르륵.
쇠사슬이 악어의 굵은 목을 한 바퀴, 두 바퀴 칭칭 감았습니다. 녀석의 부드러운 목 가죽 위로 차가운 금속이 파고들었습니다. 윤혜리는 쇠사슬의 양끝을 틀어주고 등 근육을 수축시키며 전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악어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기도가 조여오는 고통에 녀석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발버둥쳤습니다. 꼬리가 미친 듯이 물을 때리며 흙강물을 일으켰지만 윤혜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707부대 내에서도 인간 흉기라 불리던 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괴물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고 가죽은 너무나 두꺼웠습니다. 질식사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윤혜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을 쥔 한 손으로 녀석의 목을 고정한 채 다른 한 손을 녀석의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녀석의 위턱을 낚아챘습니다. 악어의 치악력은 1톤이 넘습니다. 한번 물리면 뼈도 으스러집니다. 하지만 턱을 벌리는 힘은 그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는 것이 악어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벌어진 입을 강제로 더 젖히거나 비틀어버리는 것 또한 녀석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윤혜리는 쇠사슬로 녀석의 목을 뒤로 젖히게 만들면서 동시에 녀석의 위턱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 그리고 극한으로 단련된 근육의 폭발적인 힘, 그녀의 팔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어의 목구멍 깊은 것에서 그르렁거리는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포식자의 위협이 아니라 생애 처음 느껴보는 공포의 비명이었습니다. 녀석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앞발로 윤혜린을 핥히려 했지만 짧은 다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윤혜린은 물속에서 기합을 내질렀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터져 나왔지만 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중과 쇠사슬의 장력 그리고 팔의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드득! 물속을 진동시키는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절음이 아니었습니다. 악어의 경추가 뒤틀리고 턱뼈가 견디지 못해 부러져 나가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콰직! 이어지는 두 번째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저항하던 악어의 힘이 뚝 끊어졌습니다. 녀석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뒤로 꺾였습니다. 벌어진 입은 다물어주지 않았고 노란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세게 요동치던 물살이 잦아들었습니다. 4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몸뚱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늪지대의 제왕이었던 괴물은 이제 거대한 고깃덩어리가 되어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윤혜리는 그제야 쇠사슬에 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폐가 산소를 갈구하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급히 수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어진 악어의 시체를 발판 삼아 쇠사슬을 녀석의 부러진 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김민재와 서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병사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가 또 맨손으로 늪지대에 괴물을 죽이다니. 윤혜리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작은 칼날을 꺼내 그들의 결박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올라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3편, 수면 위. 데크 위에 서 있는 마동석은 여유롭게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연기를 내뱉으며 흙탕물이 튀어오르는 수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속에서는 한바탕 격렬한 물보라가 일더니 이제 잠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빛이 섞인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킬킬거리며 옆에 서 있는 이 대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고, 707이고 나발이고 짐승 밥 되는 건 한순간이야. 피 올라오는 거 보이지? 우리 베이비가 아주 포식을 하네, 포식을 해. 이 대위가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중령님의 애완동물답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처리하는군요. 최 대령님도 이 영상을 보면 더 이상 딴소리 못할 겁니다. 박 상사는 카메라를 수면에 고정한 채 시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령님, 보통 팔다리 하나 정도는 둥둥 떠야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마동석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악어는 먹이를 물고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서 처박아 둔다고. 나중에 썩으면 먹으려고 말이야. 아마 지금쯤이면 바닥 나무 뿌리 사이에 쑤셔 박혀 있을 거다. 그는 데크 난간액이 되어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윤혜리는 이미 처참하게 찢겨진 고기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노려보던 그 건방진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꺼져갔을 것을 생각하니 짜릿한 쾌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가서 술이나 더. 그때였습니다. 쿠구구. 물 밑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면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더니 흙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뭐가 올라오는데요? 박상사가 카메라 줌을 땡겼습니다. 마동석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뱉어낸 거야? 푸악! 물살이 터지며 거대한 형체가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마동석의 입에 물려있던 시가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대위와 박상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윤혜린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뒤집고 하얀 가죽을 드러낸 채 둥둥 떠 있는 거대한 악어의 시체였습니다. 녀석의 턱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4미터가 넘는 괴물이 마치 망가진 장난감처럼 처참한 몰골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 옆으로 물을 가르며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전투복이 몸에 달라붙어 탄탄한 근육의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악어의 턱에 묶인 쇠사슬을 질질 끌며 마치 쓰레기 봉투를 끌고 나오듯 얕은 물가로 걸어 나왔습니다. 찰박, 찰박.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늪지대의 정막이 깨졌습니다. 그녀의 왼손 엄지손가락은 기이하게 꺾여 덜렁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혜린이 데크 바로 아래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마동석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물기가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확성기보다 또렷하게 마동석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밥은... 그녀가 쇠사슬을 한번 거칠게 잡아당기자 거대한 악어의 시체가 쿨렁거리며 그녀의 발치로 끌려왔습니다. 네가 준 이놈이 아주 잘 먹더군. 윤혜린이 피 묻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악어보다 더 포식자에 가까운 소름 끼치는 사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마동석. 마동석은 자신도 모르게 난간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늪에 던져 넣은 것은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늪지대에 진짜 괴물을 깨워버렸다는 것을. 데크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윤혜린은 한 손에 칭칭 감았던 쇠사슬을 풀며 다른 한 손으로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김일병과 서일병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기종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팔에 힘을 주자 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두 성인 남자가 짐짝처럼 허공아 가르고 데크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쿨라. 두 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바닥을 긁었습니다. 폐 속에 들어찼던 흙탕물을 토해내는 소리가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윤혜린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석과 그의 수하들을 응시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번들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늪지대에서 기어나온 아수라 그 자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동석은 뒷걸음질 치다가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4미터가 넘는 악어를 맨손으로 교살한 괴물. 그 괴물이 지금 자신을 사냥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고 있어? 쏘라고! 저 미친년 당장 쏴 죽여! 그의 고함 소리에 얼어붙어 있던 이 대위와 박상사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어깨에 메고 있던 케이트 소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방아쇠 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살기 위해서는 쏘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윤혜린의 가슴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5m, 빗나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 대위가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죽어! 찰컥. 화약이 터지는 굉음 대신 맥 빠진 금속성 마찰음만이 고요한 늪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철컥, 철컥. 발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상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놀이쇠를 후퇴 고정하고 약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놀이쇠 자체가 뻑뻑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왜 안 나가? 박상사가 총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분명 오전에 정비까지 마친 총기였습니다. 탄알도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두 자루의 총이 동시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혜리는 그 꼴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군화가 나무 데크를 밟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상한가? 분명히 장전했는데.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까 나를 포박하려고 몸싸움을 벌였을 때 기억나나? 너희들이 내 팔을 꺾고 바닥에 짓누르던 그 순간 말이야. 이 대위의 뇌리에 조금 전의 상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혜린을 제압하기 위해 그들이 달려들었을 때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척하며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그들의 총기 몸통을 스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윤혜린이 조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스 조절기를 미세하게 돌려놓고 공이를 때리는 격발 스프링의 텐션을 죽이는 데는 3초현 충분해. 707에서는 눈 감고도 하는 훈련이지. 너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눈치챌 리가 있나.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제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혀주는 척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이빨을 미리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 대위는 소총을 몽둥이처럼 거꾸로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는 발악이었습니다. 이 씨발, 죽여버리겠어! 이 대위가 개머리판을 높이 쳐들고 윤혜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실린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혜린을 위해 그 동작은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위가 거리를 좁혀오는 순간 그녀의 몸이 팽이처럼 회전했습니다. 젖은 전투복에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며 궤적을 그렸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늪지대를 울렸습니다. 윤혜린의 뒤돌려차기가 정확하게 이 대위의 턱을 감타했습니다. 끄악! 이 대위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입안에서 피와 부러진 치아 조각들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들고 있던 소총이 데크 위를 요란하게 굴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상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대검을 꺼내 들고 덜덜 떨며 휘둘렀습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윤혜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박상사의 칼끝을 무시한 채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박상사가 눈을 질끔 감고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칼날을 피했습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윤혜린의 주먹이 박상사의 명치에 꽂혔습니다. 우둑! 갈비뼈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컥! 박상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부릅떠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격자로 굽혀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윤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굽혀진 박상사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무릎을 올려 턱을 가격했습니다. 빡! 박상사의 몸이 뒤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개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건장한 특수부대 장교와 부사관 2명이 눈 깜짝할 새에 제압당했습니다.
이제 데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윤혜린과 마동석 단둘뿐이었습니다. 마동석은 난간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바지 가랑이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그의 오만함과 권위는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윤혜린이 피 묻은 손을 털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들은 다 사라졌군. 마동석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자, 잠깐, 윤 준장, 아니, 혜린 씨, 내가 잘못했어. 이건 오해야. 장난이었다고. 그래, 신고식, 거친 신고식 한번 한셈 치면 되잖아.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윤혜린이 그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거구의 마동석이 아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악력에 숨통이 조여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돈? 장난? 그녀는 마동석을 질질 끌고 난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동석이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그녀의 팔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알지. 네 뒤에는 지금 악어밥이 될 뻔한 썩어 빠진 영혼밖에 없어. 윤혜린은 마동석의 상체를 난간 밖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으아! 마동석의 얼굴이 수면 바로 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붉게 물든 늪지대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그가 조금 전까지 베이비라고 부르던 악어의 피와 내장으로 뒤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악어의 거대한 시체가 둥둥 떠서 마동석을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마동석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덮었습니다. 윤혜린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더욱 깊숙이 눌렀습니다. 그의 코끝이 붉은 핏물에 닿을락 말락했습니다. 그녀가 마동석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래? 네가 그렇게 아끼던 애완동물이잖아. 내려가서 작별 인사라도 해야지. 친구가 외롭다는데 주인이 모른 척 해서야 되겠어? 잘못했어. 제발 뭐든지 다 할게. 살려만 줘. 뭐든지? 윤혜린이 멈칫했습니다. 마동석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느끼고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부, 이중장부도 있고 비자금 계좌도 다 줄게. 내 목숨만 살려주면 다 넘길게. 윤혜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동석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건 네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내는 거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쓰레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처분의 대상이지. 첨벙! 윤혜린이 마동석의 머리를 핏물 속으로 쳐박았습니다. 으흡! 마동석이 물속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붉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그는 악어의 피와 늪지의 썩은 물을 들이키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그를 잠식했습니다. 윤혜린은 10초 정도 그를 담갔다가 다시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푸악, 쿨럭. 마동석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은 핏물로 범벅이 되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맛이 어때? 네가 만든 지옥의 맛이? 윤혜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았습니다. 첨벙! 으흡!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마동석의 팔다리가 힘을 잃고 축 늘어질 때쯤 그녀는 그를 데크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동석은 젖은 걸레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위장에 들어찬 오물을 개워내며 그는 흐느꼈습니다. 윤혜린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데크 옆에 세워진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물 보관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굳게 잠긴 자물쇠는 그것이 단순한 창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 대위의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개머리판을 움켜쥔 그녀의 팔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쾅! 그녀가 개머리판으로 자물쇠를 내리찍었습니다. 몇 번의 굉음 끝에 녹슨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끼잇! 육중한 철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오후의 강렬한 햇살이 어두컴컴한 컨테이너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숨을 고르던 김일병과 서일병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그곳에는 군용물품 따위는 없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는 것은 최고급 양주 박스, 밀수된 명품 시계, 그리고 불법으로 개조된 사제 총기류와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 봉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석에는 멸종 위기종의 박제들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군부대 아니라고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동석이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백주대낮에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윤혜린이 컨테이너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아 그녀의 실루엣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악어의 피와 마동석의 오물을 털어내며 쓰러져 있는 마동석을 향해 나직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동석 중령, 너를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및 폭행, 제28조 군무 이탈,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가 성큼성큼 걸어와 마동석의 젖은 군복 상의에서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찍!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뜯어낸 중령 계급장을 마동석의 눈앞에 떨어뜨린 뒤 구두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이젠 넌 군인도 인간도 아니야. 그냥 범죄자 새끼일 뿐이지. 윤혜리는 멍하니 서 있는 김일병과 서일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일병, 서일병, 뭘 멍하니 서 있나? 포승줄 가져와. 이 쓰레기들 분리수거해야지. 그녀의 서슬퍼런 명령에 두 병사는 정신이 번쩍 든 듯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윤혜린의 등 뒤로 펼쳐진 늪지대에는 악어의 시체가 둥둥 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무릎 꿇은 악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제압이자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늪지대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윙, 윙!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미약한 진동은 순식간에 땅을 우리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타격음이 쏟아져 내렸고 지상에서는 거친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일병과 서일병이 놀란 눈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조만 게이트가 무참히 찌그러지며 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과 헌병대의 작전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윤혜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식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 딱 맞춰왔군. 그녀가 늪에 들어오기 직전 어금니 안쪽에 심어두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작동시킨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조 신호와 함께 실시간 음성 파일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끼익! 타이어가 자갈밭을 긁으며 멈춰서자 검은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헌병들이 차량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은 순식간에 데크 위를 포위했습니다. 총구는 정확하게 바닥에 널브러진 마동석과 두 명의 부하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흐릿한 눈을 뜨고 헌병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선두에 선 헌병 대장이 윤혜린 앞에 멈춰서더니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국방부 조사본부 제1수사대장 강철민 소령입니다. 윤혜린 준장님의 신호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윤혜린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턱짓으로 마동석을 가리켰습니다. 현행범이다. 군용물 횡령, 마약 밀매, 살인 미수. 증거는 저 컨테이너와 이 늪에 둥둥 떠있는 악어 시체가 말해줄 거야. 강소령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전원 체포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동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마동석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마동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마동석 중령이야. 이 부대의 실세라고. 그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헌병 두 명은 그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 대위와 박중사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줄줄이 굴비엮이듯 끌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본관 건물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진 정복, 벗겨질 듯 위태로운 정모, 바로 최무성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데크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감히 내 부대에서 허락도 없이? 최무성은 헌병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젖은 군복을 입고 악귀처럼 서 있는 윤혜린과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늪지대의 심연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윤혜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에 젖은 군화가 나무 데크를 밟을 때마다 쩍쩍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최무성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최무성 대령, 자네 부하가 부대 안에서 마약을 팔고 악어를 키우는 동안 자네는 무엇을 했나? 최무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턱을 적셨습니다. 그게 나는 몰랐습니다. 마중령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나는 정말... 그의 비굴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강소령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최무성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무성 대령, 귀하에 대한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특별 지시로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입니다. 최무성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헌병들이 최무성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자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윤혜리는 그들이 호송차에 처박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제거된 타깃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김일병과 서일병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병사는 아직도 충격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자. 어디로 말입니까? 윤혜리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부대 중앙에 위치한 대식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이잖아. 밥 먹으러 가야지. 써라. 대식당 안은 수백 명의 병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통제된 식당 안의 병사들은 정확한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에 거대한 이중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윤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물에 젖어 헝클어졌고 정복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색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백이 식당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뒤로 김일병과 서일병이 잔뜩 긴장한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혜리는 병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식당 중앙의 통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젖은 군화가 바닥을 칠 때마다 울리는 발소리가 병사들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확성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굶주린 늑대 같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강철 같은 지휘관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바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목!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울림은 천둥과 같았습니다. 식사하던 병사들이 저절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신임 여단장 윤혜린 준장이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707의 전설, 독사 여왕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처절하고 야생적인 모습으로. 그녀는 시선을 고정하며 선언했습니다. 방금 전 우리 부대를 좀먹던 기생충들을 청소했다. 마동석 중령과 그 일당은 체포되었고 무능한 지휘관은 옷을 벗었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년간 그들을 괴롭히던 악의 축이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뿌리 뽑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윤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 억압, 공포, 그것들은 이제 이 부대에 없다. 내가 있는 한 두 번 다시 그런 쓰레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상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흑표 여단은 다시 태어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벅차오르던 감동과 해방감이 만들어낸 전율의 침묵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상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구호와 함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식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감에 젖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던 야생의 본능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혜리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젖은 군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조차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 완벽한 각도. 바로 식사 계속한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배식구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를 쫓았습니다. 식판을 집어든 그녀는 김일병과 서일병을 돌아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뭐해? 밥 안 먹어? 악어랑 힘자랑했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제야 김일병과 서일병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며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식사하겠습니다. 식당의 창문 밖으로 마동석을 태운 호송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오후의 태양 아래 썩은 물이 고여있던 늪지대에도 마침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를 씻어내는 아주 상쾌하고 시원한 정의의 바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흑표 여단 연병장. 뜨거운 태양 아래 흙먼지 대신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구보 뛰는 군하 소리와 거친 기압 소리만이 가득했을 이곳에 오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칙! 두툼한 고기 덩어리가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소리, 기름이 떨어지며 불꽃이 확 솟아오르는 소리, 그리고 수백 명의 장정들이 내지르는 환호성이 뒤섞여 연병장을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동석 중령이 뇌물로 쓰기 위해 비밀 창고에 숨겨두었던 최상급 한우와 이베리코 돼지고기들이었습니다. 놈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쟁여두었던 그 탐욕의 덩어리들이 이제는 고된 훈련에 지친 병사들의 위장을 채워주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불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윤혜린 준장은 연단위가 아닌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복은 칼날처럼 다림질되어 있었고 어깨 위의 별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가볍게 제지했습니다. 윤혜리는 한 병사의 식판에 수북이 쌓인 고기를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이건 너희들이 낸 세금이고 너희들이 흘린 피땀이다. 당연히 너희 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놈의 창고에서 썩고 있었을 뿐이지. 병사들은 입안 가득 고기를 우물거리며 감격에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이렇게나 가슴 벅찬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식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 거대한 강철 꼬챙이에 꿰어 돌아가고 있는 압도적인 크기의 물체. 그것은 바로 베이비였습니다. 마동석이 애지중지 키우며 사람을 산채로 먹이려 했던 그 4m짜리 거대 악어가 장작불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놈의 두꺼운 가죽은 벗겨졌고 흉측했던 이빨은 불길에 그을려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윤혜리는 김민재 일병과 서준호 일병을 데리고 그 거대한 바베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병사는 이제 말끔한 새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악어의 형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윤혜리는 허리춤에서 큼직한 정글도를 꺼내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이 악어의 몸통을 겨누었습니다.
그녀는 두 병사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왜, 아직도 무서운가? 김일병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게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서일병 역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빨 다시 봐도 소름 돋습니다. 윤혜리는 피식 웃으며 정글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나? 그녀의 팔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씹어 먹어버리는 거야. 뼈까지 남김없이. 캉! 경쾌의 소리와 함께 정글도가 악어의 꼬리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잘 익은 살코기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얀 속살 사이로 육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칼끝으로 큼직한 고기 2점을 찍어 김일병과 서일병의 식판 위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먹어. 이건 명령이다. 두 병사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놀란 눈으로, 그리고 마침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일병이 외쳤습니다. 맛있습니다. 닭고기 같은데 훨씬 쫄깃합니다. 서일병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 괴물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윤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줄 서라. 오늘 이 악어 고기는 그동안 공포에 떨었던 너희들의 승리 전리품이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너희를 위협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너희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줄을 서서 악어 고기를 배식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다리를, 누군가는 꼬리를 받아들고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부대를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를 문자 그대로 먹어치우는 해방의 의식이었습니다. 악어의 살점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병사들의 눈 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의 잔재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윤혜리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모습에 소란스럽던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김민재 일병과 서준호 일병을 단상 위로 호출했습니다. 김민재, 서준호, 앞으로! 두 병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 위로 뛰어올라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윤혜리는 미리 준비해둔 계급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두 병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전우를 버리지 않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에 본 지휘관은 이들의 용기를 치하하며 1계급 특진을 명한다. 그녀는 직접 두 병사의 낡은 일병 계급장을 떼어내고 반짝이는 상병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2개를 꺼내 그들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상 휴가증이다. 14박 15일. 순간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부러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4박 15일이라니 군인에게는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는 포상이었습니다. 김민재 상병과 서준호 상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푹 쉬다 와라. 복귀하면 그때부터는. 윤혜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옥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 병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윤혜리는 병사들을 향해 다시 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연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흑표 여단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힘은 묵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를 채웠고 공포를 씹어 삼켰다. 썩어 빠진 지휘관은 사라졌고 비리를 일삼던 간부들도 모두 옷을 벗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더 이상 비리에 찌든 오합지졸 부대가 아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고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최정예 부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들 흑표 여단의 미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배부른 포만감 위에 뜨거운 사명감이 덧입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원망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굴릴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가장 앞에서 뛸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먹을 것이며 위험한 순간에는 너희보다 먼저 총알을 맞을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바람을 타고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상. 충성! 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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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늪지대의 저녁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뼈만 남은 거대 악어의 잔해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윤혜리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 숨쉬는 강철 같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지휘 통제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악을 처단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마치 잘 익은 고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넘는 것은 단순히 배부름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맛일 겁니다. 자, 여러분. 마동석과 같은 탐욕스러운 돼지들이 키우던 괴물악어. 그 악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 맛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의구현의 맛은 닭고기 맛일까요? 아니면 승리의 맛일까요? 만약 여러분 앞에 그 악어 고기가 놓여 있다면 한 점 드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작전 구역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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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늪지대의 저녁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뼈만 남은 거대 악어의 잔해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악의 최후를 보여주는 기념비와도 같았습니다. 윤혜리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 숨쉬는 강철 같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지휘 통제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악을 처단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마치 잘 익은 고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단순히 배부름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맛일 겁니다. 자, 여러분. 마동석과 같은 탐욕스러운 돼지들이 키우던 괴물악어. 그 악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 맛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의구현의 맛은 닭고기 맛일까요? 아니면 승리의 맛일까요? 만약 여러분 앞에 그 악어 고기가 놓여 있다면 한 점 드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작전 구역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흑표! 흑표! 흑표!